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숙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를 남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아프지만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용기 내어 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지혜로워진다고들 하죠. 다 부질없는 소리입니다. 나이 70이 넘어도 여전히 철들지 못하는 게 사람이더군요. 특히나 시어머니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을 때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자식 다 키우고 남편 먼저 보내고 이 정갈한 아파트에서 홀로 산 세월이 10년이 넘었죠. 사람들은 다들 나더러 곱게 늙었다, 복받았다고들 하지만 이 적막한 집에서 내 유일한 낙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달력을 넘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무릎을 담요로 덮고 있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쓸고 닦은 덕에 먼지가 내려앉을 틈 없이 반짝이는 마룻바닥. 하지만 그 차가운 반짝임이 꼭 내 마음 같지는 않았습니다. 쓸쓸했죠. 혼자라는 사실이 이 넓은 집의 정적 속에서 유난히 뼈아프게 느껴지는 날이었습니다. 탁상 달력을 한 장 넘겼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내 생일이었어요. 내가 직접 쳐놓은 빨간 동그라미가 꼭 늙은 내 눈가처럼 퀭하게 보였습니다. 생일이라고 뭐 다를까요? 그저 밥이나 한 끼 먹는 날이겠죠. 그때였어요. 이 적막을 깨고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죠. 하나밖에 없는 내 귀한 아들.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내 삶의 이유였습니다. 어머니 저녁은 드셨고요? 그래 먹었다. 너는? 나는 방금 혼자 김치 쪼가리에 물 말아 먹은 저녁을 애써 숨겼습니다. 저도 방금 먹었어요. 다름이 아니라 목요일 생신이잖아요. 됐다. 뭘 이 나이에 생일은 무슨 잊어버려. 내 입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지만 귀는 쫑긋 세워졌습니다. 이 나이쯤 되면요. 됐다는 제발 잊지 말아다오의 다른 말이란 걸 저놈은 알기나 할까요? 아니야, 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속마음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들이 기분 좋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이, 그래도 수진이가 뭐 준비한다던데 기대하세요. 수진이, 내 며느리 김수진이었습니다. 40이 넘은 맞벌이 하느라 바쁜 며느리.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 애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싹싹하긴 한데 어딘가 모르게 벽이 있는 것 같고 늘 피곤해 절어 웃음기가 없는 얼굴도 불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일하느라 바쁘다고 내 아들 밥은 제대로 챙겨 먹이는지 아침은 거르지 않는지 그게 늘 불만이었습니다. 생일상이라 며느리가 차려주는 생일상. 그건 저에게 단순한 밥상이 아니었어요. 그건 존중이었고 대우였고 내가 이 집안의 어른이라는 존재 확인 수단이었습니다. 나는 내 시어머니께 30년을 내 생일날조차 미역국 한 번 제대로 못 얻어먹고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당연히 나도 받아야 할 대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일부러 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걔가 뭘 안다고 솜씨도 없는 애가 뭘 차려 바쁜데 대충 시켜 먹자고 해라. 아유, 엄마도 그럼 목요일에 뵐게요. 기대하세요. 끊어요. 아들은 내 속도 모르고 기대하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전화가 끊어지고 거실엔 다시 적막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조금 전과는 달랐어요. 수진이가 뭘 하려고? 분명 또 백화점에서 반찬이나 사오겠지 뻔하지. 못 믿어오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한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설렘을 주더군요. 그래요,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목요일이 내 생일이 아주 조금 기다려졌습니다. 그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단잠을 잤습니다. 드디어 생일 당일이 되었습니다. 나는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장 고운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비록 속치마까지 받쳐 입진 않았지만 어른의 채통을 지키고 싶었죠. 그리고 나는 일부러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늦게 아들네 집 현관문을 나섰죠. 어른은 의뢰 조금 늦는 법이니까요. 기다리게 해야 대접받는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초인종을 누르자 아들놈이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아이고, 고우시다. 빨리 들어오세요. 오냐 차가 막혀서 좀 늦었다. 뻔한 거짓말을 하며 현관으로 들어서는 내 코끝을 아주 진한 음식 냄새가 파고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음식을 데우는 냄새가 아니었어요. 이건 갈비찜 냄새. 이건 생선 굽는 냄새. 나는 속으로 설마했습니다. 맞벌이하는 애가, 바쁜 애가 이걸 직접 했을 리가 없다고. 분명 백화점 반조리 식품이거나 가장 비싼 배달 음식을 그릇에 옮겨 담은 걸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거실로 들어선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식탁이 휘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갈비찜, 시금치, 당근, 버섯, 오색 빛깔 고운 잡채, 손이 많이 가는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삼색나물에 노릇하게 잘 구워진 조기구이, 각종 전이며 샐러드까지, 그리고 뽀얀 국물이 제대로 우러난 소고기가 듬뿍 들어간 미역국까지. 이건 배달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릇에 옮겨 담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밤을 새워 만든 밥상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냐? 내가 말을 잇지 못하자 부엌에서 수진이가 땀을 닦으며 나왔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늦었네요.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나는 며느리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봤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 푸석한 피부, 그리고 퀭한 눈밑이 시커멓게 죽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팔뚝에는 기름이 튀었는지 붉은 자국까지 선명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걸 정말 내가 다 했단 말이냐? 순간 목구멍까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고맙다, 애썼다는 말이 나오려고 했어요. 이런 밥상, 나도 내 시어머니에게 차려주느라 밤을 새웠지만 정작 나는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내 안의 시어머니가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여기서 칭찬하면 기어오른다. 이 정도에 감동하면 날 우습게 본다. 내 아들이 돈 벌어다 주니 며느리가 이 정도 하는 건 당연한 의무다. 나는 평생을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내 시어머니가 나에게 그랬듯이 칭찬은 며느리의 버릇을 나쁘게 만들 뿐이라고. 나는 천천히 상석에 앉아 가장 먼저 미역국을 한 숟갈 떴습니다. 아들과 수진이가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죠. 그 기대에 찬 눈빛이
나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국이 좀 짜다. 내 입에서 나온 첫마디였습니다. 수진이의 어깨가 움찔하는 게 보였습니다. 아들놈이 황급히 웃으며 말했죠. 아니에요, 엄마. 간 딱 좋은데? 수진아, 맛있어. 넌 가만히 있어. 내 입맛엔 짜다. 나는 젓가락으로 잡채를 뒤적였습니다. 면발이 살짝 붙어 있는 게 보였죠. 잡채는 불었네. 면을 너무 오래 삶았어. 이러니 떡이 되지. 갈비찜을 한 점 입에 넣었습니다. 사실 고기는 연하고 맛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기가 질기다. 이건 내가 한 것만 못해 핏물을 제대로 안 뺐구나. 나는 그 밥상에 앉아 있는 내내 쉴 새 없이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게 내 권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른의 체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이는 내 며느리는 그저 내 아는 작은 대답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그릇에 고개만 받고 있었죠. 어색하고 숨막히는 식사가 끝났습니다. 나는 과일 한 조각 입에 대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 먹었다 간다. 아들이 당황해서 나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벌써 가시게요? 수진이가 케이크도 됐다 속이 느글거려서 못 먹겠다 치워라. 나는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수진이는 나를 따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식탁 의자에 앉은 그 모습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나섰습니다. 애썼다는 그 흔한 빈말 하나 없이 그날 그게 내가 본 며느리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왠지 모를 승리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주말 아침마다 꼬박꼬박 오던 안부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나는 일부러 전화기 옆을 서성였습니다. 거실을 왔다 갔다 베란다에 나갔다가 다시 전화기 앞을 맴돌았습니다. 오겠지지가 잘못한 게 있으니 아니 없어도 해야지 그게 도리니까. 어른이 밥 먹고 가셨으면 잘 들어가셨는지 확인하는 게 며느리 도리지. 하지만 10시가 11시가 되고 11시가 12시가 되어도 전화기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괴종시계 소리만 텅 빈 거실을 울렸습니다. 처음엔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타박 좀 했다고 삐쳤다. 이거지? 고작 그 정도로 삐져서 시어미한테 전화도 안 해? 어른한테 먼저 전화해서 사과를 하지는 못할 망정. 안부 전화까지 끊어. 나는 일부러 기다렸습니다. 누가 이기나 해보자. 그런 심보였죠. 내심 전화기만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렇게 꼬박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 되었고 일요일 저녁이 되도록 며느리에게서는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괘씸하다는 감정은 어느새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나를 무시하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인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였어요. 내가 감히 나를 이렇게 무시해? 참다 못한 내가 아들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너 내 처가 아직도 전화 한 통이 없다? 내가 내 애미인데 어떻게 주말 내내 안부 전화 한 통이 없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아주 기본이 안 됐어.
나는 씩씩거리며 쏘아붙였습니다.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머리채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놈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늘 내 편이던 알았어. 엄마 내가 말할게 하던 아들이 아니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아주 지치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왜? 엄마도 그날 너무 심했어요. 순간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뭐라고 했냐?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게 준비했는데 엄마가 그렇게 나오니까 나도 엄마한테 할 말 없어요. 너 지금 내 마누라 편드는 거야? 이놈이. 됐어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아들이 내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나는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무시하는 것도 화가 나는데 내가 배 아파 낳은 내 아들놈까지 저것들 둘이서 아주 작당을 했구나. 나를, 이 늙은 애미를 따돌리기로 마음먹었구나.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이놈아 소리치며 울었습니다. 그때라도 내가 미안하다고 했다면, 아니, 내가 너무 심했느냐고 물어보기라도 했다면. 하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 권위가 며느리의 상처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지 그 배신감에만 치를 떨었습니다. 어리석게도 말입니다. 그렇게 불편한 침묵이 며칠이나 더 흘렀을까요?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적막한 거실에서 나는 홀로 늦은 밤 드라마를 보고 있었죠. 드라마 속에서는 마침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왜 제 진심을 몰라주세요?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따박따박 말대꾸야. 내 진심? 웃기지 마라. 시어머니 역을 맡은 배우가 소리를 지르는 장면에서 나는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저 못된 시어미 며느리 잡겠다. 요즘 세상에 누가 저러고 살아. 그렇게 중얼거린 순간이었습니다. 문득 아주 오래전 기억이 곰팡이 냄새처럼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까마득한 내 젊은 시절이었죠. 새파랗게 젊은 내가 나도 며느리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호랑이 같던 내 시어머니. 나는 칭찬 한마디 듣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한겨울에 꽁꽁 손으로 마당을 쓸어도 빗자루질 하나 제대로 못한다는 타박. 제사상을 밤새워 차려내도 간이 안 맞는다. 정성이 부족하다는 타박. 이불 빨래를 얼음장 같은 냇가에서 해와도 풀이 덜 먹었다. 더럽다는 구박. 그때 내가 얼마나 서러웠던지 남편 몰래 부엌 구석에서 찬밥에 물 말아 삼키며 얼마나 울었던지 나는 그때 다짐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내 며느리한테 저렇게 안 해야지. 나는 고맙다는 말, 애썼다는 말 꼭 해주는 시어머니가 돼야지. 나는 나도 모르게 TV를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당했는데, 나도 그렇게 혹독한 시집살이 다 겪었는데, 수진이 걔가 겪은 건 내가 겪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평생을 그리 살았는데 고작 하루 가지고 저래. 나도 버텼는데 이 정도도 못 버텨? 걔가 나약한 거야. 나는 그렇게 나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로 며느리에게 준 상처를 덮으려 했습니다.
그래야만 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내가 나쁜 시어머니가 아니게 되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그날 수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혹평을 쏟아내는 나를 쳐다보던 그 텅 빈 눈, 밥그릇에 고개를 받고 밥알만 깨작거리던 그 마른 어깨, 그 애의 표정은 분노가 아니었어요. 서러움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절망이었습니다. 아, 나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런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걸 깨달은 순간 처음으로 내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그 애가 정말 상처받았나? 불편한 마음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며느리는 싹싹하게 굴면 그만이야. 곧 전화 오겠지. 지 남편 봐서라도 지가 먼저 숙이고 들어오겠지. 나는 애써 그 불편함을 누르고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그것이 후회로 가는 길목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흘렀습니다. 침묵은 사람을 미치게 만들더군요. 아들놈은 여전히 쌀쌀 맞았고 며느리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이 적막한 아파트에서 나는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연 끊기는 거 아니야? 아들놈이 정말 저 계집애한테 빠져서 이 애미를 버리는 거 아니야?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 내가 어른이다. 내가 먼저 손 내밀자. 내가 한 수 접어준다까짓 거. 나는 지갑을 챙겨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건 사과가 아니었어요. 어른으로서 베푸는 관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버스를 타고 백화점 식품 코너로 향했죠. 수진이가 평소에 뭘 좋아했더라. 아, 맞다. 명란젓. 짭조름한 그 명란젓 하나면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내 딴에는 큰맘 먹고 가장 비싸고 때깔 좋은 명란젓 한 통과 수진이가 좋아하던 장조림, 멸치볶음 같은 밑반찬을 몇 가지 샀습니다. 이 정도면 내 마음이 전해지겠지.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걔도 풀리겠지. 이 반찬을 보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전화하겠지. 나는 그런 오만한 기대를 품고 아들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초인종을 눌렀죠. 대답이 없었습니다. 수진아, 나다. 시험이다. 다시 한번 눌러봤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일 나갔나 아니면 내가 온 줄 알면서 일부러 문을 안 열어주나?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들고 온 반찬 봉투를 문고리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섰습니다.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됐어. 내가 할 도리는 다 했다. 공은 이제 수진이 걔한테 넘어갔어. 이걸 보면 저녁에라도 전화가 오겠지. 나는 그렇게 내심 며느리의 항복을 기대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이 되고 밤이 깊어졌습니다. 나는 TV도 켜지 않고 전화기만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봤을 텐데 왜 연락이 없지? 이걸 보고도 전화를 안 해?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인 줄 알고 황급히 열어봤죠. 아들이었습니다. 짧은 문자 한 통. 엄마, 제발 수진이 지금 많이 힘들어요. 엄마가 보낸 반찬 보고 더 힘들어해요. 그거 내다 버렸어요. 제발 그냥 좀 두세요.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뭐라고요? 더 힘들어 한다고요? 내다 버렸다고요? 그냥 좀 두라고요?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어른으로서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좋아하는 반찬까지 사다 주며 화해를 청했는데, 그걸 내다 버려. 아, 그 애는 내 반찬을 내가 밥도 제대로 못 차려 먹고 사는 것 같아서 내가 사왔다는 내가 한 밥상은 엉망이었으니 내가 한 걸 보고 배우라는 나는 이렇게 솜씨가 좋은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는 그런 또 다른 간섭과 무시로 받아들인 거였습니다. 내 진심이 또다시 어긋나 버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내 행동엔 진심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이 불편한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은 며느리를 내 발밑에 다시 무릎 꿇리고 싶은 나의 이기심 뿐이었는지도 모르죠. 밤 공기가 유난히 차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무서워졌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내 반찬을 버렸다는 사실보다 아들이 나에게 그냥 좀 두라고 말했다는 사실이 나를 더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만나자고 했습니다. 너 나 좀 보자. 내가 안 오면 내가 회사로 찾아갈 테니 그렇게 알아. 내 성화에 못 이긴 아들이 결국 저녁에 집 근처 공원으로 나왔더군요. 가로등 불빛 아래 선 아들의 얼굴이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나는 그 얼굴을 보자마자 참았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대체 왜 유난이냐? 내 처는 엄마. 내가 어른 체면 다 구기고 반찬까지 해서 보냈는데 그걸 보고 더 힘들어해? 걔가 무슨 공주님이야? 시어머니가 주는 반찬도 못 받아? 그걸 버려? 말 좀 해봐.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나는 공원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땅바닥만 내려다보더군요. 그리고 아주 지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엄마는 정말 몰라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짠 걸 짜다고 한 게 그날. 아들이 내 말을 끊고 소리쳤습니다. 그날 엄마 생일상 차린다고 수진이가 한 달 전부터 요리학원 다녔어요. 뭐? 엄마가 예전에 내가 한 갈비찜 먹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수진이가 한 거지? 솜씨 없긴 했던 말. 기억해요? 수진이가 그 말에 상처받아서 이번엔 꼭 엄마한테 칭찬받고 싶다고. 엄마가 갈비찜 좋아하는 거 엄마가 하는 그 방식대로 배우겠다고 매일 퇴근하고 밤늦게까지 그거 하나 배웠어요. 나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요리학원? 생일 전날에는 회사 연차까지 내고 하루 종일 꼬박 밤새워서 그거 만든 거예요. 내가 늦게 들어와 보니까 부엌은 난장판이고 수진이는 울고 있더라고요. 갈비찜 태웠다고 엄마한테 혼날 것 같다고 그렇게 서럽게 울더라고요. 엄마가 고맙다는 말 한마디만 아니 그냥 애썼다는 말 한마디만 해줬어도 수진이가 그렇게 무너지진 않았을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떨려왔습니다. 근데 엄마가 어땠어요? 짜다 불었다 즐기다 내가 한 것만 못하다. 수진이가 자기 한 달간의 노력이 자기 진심이 전부 부정당했대요. 자기가 뭘 해도 엄마한테는 안 되는구나. 자기는 평생 엄마한테 인정받지 못할 사람이구나. 그냥 다 무너졌대요. 아들의 고백이 비수처럼 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날 며느리의 퀭하던 눈이 푸석하던 얼굴이 밤새 울어서 퉁퉁 부어있던 그 눈이, 그리고 팔뚝에 선명하던 그 붉은 화상 자국이 떠올랐습니다. 그건 그냥 밥상이 아니었어요. 그건 그 애가 나에게 보낸 진심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 가족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저도 어머님께 사랑받고 싶어요. 그 애는 그 밥상으로 나에게 그렇게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 진심을 내 시커먼 자존심과 권위의식으로 잔인하게 짓밟아버린 거였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세상이 노랗게 보였습니다. 수진이 지금 어디 있냐? 집에 있는 거지? 그렇지? 어디 있냐고 물었다. 아들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내 뺨을 때렸습니다. 아니야. 이건 오해야. 나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공원을 뛰쳐나왔습니다. 사과해야 돼.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야 돼. 수진아, 내가 몰랐어. 내가 죽을 죄를 졌어. 나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회사 그래, 회사. 아들놈은 집에 없을 테니 수진이 회사로 가야 했습니다. 집에 가봤자 문을 안 열어줄 게 뻔했습니다. 기사님, 여의도 5호 빌딩으로 제발 빨리 가주세요.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내 마음은 이미 지옥불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빌딩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1층 안내 데스크에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나는 경비원에게 달려갔습니다. 저기요. 여기 5호 회사 김수진 과장. 김수진 씨 지금 있나요? 야근하고 있나요? 경비원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더군요. 김수진 과장님이요? 그분 지난주에 퇴사하셨는데요. 퇴사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퇴사라니. 잘못 아신 거겠죠? 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서류 처리 다 했어요. 일신상의 사유라고 갑자기 그만두셨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발밑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를 그만뒀다고? 그렇게 악착같이 다니던 회사를? 나는 다시 빌딩을 뛰쳐나왔습니다. 아니야, 집에 있을 거야. 그래, 집에. 아픈가? 내가 가서 죽이라도 끓여줘야. 나는 다시 택시를 타고 아들네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제발 집에 있어다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나는 손이 떨려서 도어록 비밀번호를 제대로 누를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 생일 내 생일 이것저것 다 눌러봤습니다.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눌렀습니다.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나는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아가, 나다. 시험이다. 문 좀 열어봐. 내가 잘못했다. 제발 문 좀. 내가 밥상 다시 차려줄게. 내 목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옆집 문이 열리고 이웃 주민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거기 아무도 없어요. 네. 그 집 며칠 전에 이사 갔어요. 밤에 조용히 짐 빼던데 어디로 갔는지는 저희도 몰라요. 이사를 갔다고요.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연락 두절이 관계 단절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 나는 그 차가운 복도 바닥에 엎드려 내 일생 처음으로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내가 뱉어낸 그 모진 말들이, 내가 부렸던 그 못난 심술이 내 아들과 내 며느리를 나에게서 영원히 떠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은 참 무정하더군요. 그렇게 모든 것이 끊어진 채로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이나 바뀌는 동안 아들에게서, 며느리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수소문도 해봤지만 아들은 이미 회사도 옮긴 뒤였습니다. 그들은 나에게서 완벽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시 내 생일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작년과 똑같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력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죠.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날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식탁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전화기는 오늘따라 유난히도 조용했습니다. 작년 이맘때 그 요란하던 음식 냄새가 환각처럼 코끝을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먼지가 쌓인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낡은 구식 녹음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내 목소리 녹음한다며 사줬던 아주 오래된 물건이었죠. 먼지를 훅 불어내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진아, 나다, 내 시어미. 듣고 있니? 아니, 못 듣겠지. 어디서 밥은 잘 챙겨 먹고 잘 지내니? 오늘이 내 생일이다. 작년에 내가 차려준 그 생일상, 그날 그 밥상. 사실은 너무 놀랐다. 너무 고마웠다. 내 평생 그런 밥상 처음 받아봤어. 정말 눈물 나게 고마웠어. 근데 내가 못나서, 내가 내 시어머니한테 평생 칭찬 한 번 못 받고 산 게 그게 한이 돼서 너한테 심술 부린 거야. 나처럼 너도 나처럼 고생 좀 해보라고 그 못된 마음으로. 진심이었는데, 널 아끼는 마음은 진심이었는데, 내 진심이, 내 뒤틀린 마음이 너한테는 독이 됐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가. 한 번만 다시 볼 수 있으면 내가 차려준 그 밥상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다고 꼭 말해주고 싶은데. 나는 녹음기를 껐습니다. 이 닿을 수 없는 고백을 그저 허공에 날려보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찬장에서 작은 냄비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른 미역을 물에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는 나의 생일. 나는 나를 위해 홀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간을 보았습니다. 그 짠맛이 그날 며느리가 끓였던 국물 맛인지 내 눈물 맛인지 나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박 여사의 뒤늦은 고백,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에 우리는 이해해주겠지라는 오만함으로 가장 날카로운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곤 합니다. 진심은 말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도 혹은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너무 늦기 전에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야 할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는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